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요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을 놓고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요 이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 아무리 문재인 쇼통 정권이라지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마저 허위와 거짓으로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해놓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기간이 고작 2개월에서 1년 미만인 단기 일자리 2, 3만 개를 급조해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네, 한국당은 단기 일자리가 해당 공공기관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얘기라고 좀 봐야 될까요? 예. 아니, 그 공공기관이 만약에 기업이라고 치면은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공공기관 입장에서 뭐 불효불급한 일자리였으면 벌써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자리를 쥐어짜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일반 기업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공기업이 정부가 시키니까 억지로 일자리 만들어가지고 손실을 회사에 입힌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거는 쉽지 않을 네네. 것이다. 좀 뭐 경제부장도 과거에 뭐 언론사에서 했고 뭐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배임까지 가느냐. 이분은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소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일반 민간 기업과는 좀 다르거든요. 국가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최소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정치적 사안이고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지만 나오는 용어가 좀 너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효통, 허위, 거짓, 현혹, 조작. 최소한도 정부가 어떤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건 아닐 거고요. 지금 우리 고용 상황, 실업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기업들이 못하는 부분들,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유보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투자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대한도로 그러면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하면 또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을 모든 것을 다 가짜 일자리다 이런 규정까지 하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너무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고용, 실업 위기는 좀 더 국가 전체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공공 일자리라는 건 사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정권에서 다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고용 사정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고용 그 지표 그 상황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단기 일자리다. 야당은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청와대는 가짜가 아니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뭐 맞춤형 일자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양측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앵커가 말씀하신 그 얘기가 비판이 이니까 나온 얘기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고용 쇼크, 고용 재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또 통계 조작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서요. 통계청장 교체하는 그런 이제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단기 알바 3만 명을 만들어서 공치사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게 대책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비판한다고 좀 강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앞서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이는 공공기관이 공공 일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청와대 일자리 수석하고 김동연 부총리 얘기도 서로 다른 게 이 일자리 수석은 마치 공공근로와 유사한 어떤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적 일자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김동연 부총리는 직접 과거에 제방 쌓듯이 공공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라도 만들 수 있으면 뭐라도 일자리 만들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공공기관에 왜 이걸 그러면 시킵니까? 그러면 정부가 직접 정부 차원에서 하지. 이 공공기관을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이 혁신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 공공기관에서 늘어나는 빚이 또 최근에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공공기관의 빚을 갖다가 줄이려고
그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게 공공기관에 이런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은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일자리 때문에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좋고 그것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일자리 만드는 것과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뭐라도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얘기했는데 네. 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는데 자, 정부 대책 뭐가 이렇게 뒷받침되면은 기업에서도 진짜 뭐 단기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많이 좀 뽑을 수 있을까요? 일단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예. 경제 상황, 경제 구조가 바뀌어 있고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특히 뭐 제4차 산업혁명의 이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들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면 학생들이 정말 이런 청년 실업 문제, 구직에 대해서 정말로 하소연을 하거든요. 낙수 효과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부가 정말 이것은 정부의 운명을 거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또 현장을 정말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동연 부총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수도권도 어렵지만 지역은 더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자영업자들 또 청년들, 구직자들 이런 분들과의 여러 가지 만남의 과정 또 현장의 탐방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직업의 종류들을 지금은 만들어내야 되고요. 만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우리가 정부가 전 부처 총체적으로 이런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예. 좀 더 뭐 총리실 산하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처를 연계시키는 역할들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기업의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유보금들을 정말 내놓고 이런 일자리도 만들고 제4차 산업혁명 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지금은 정권으로서도 지금 운명이 갈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취업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예,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 취업시킬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왜 안 가냐 이렇게 질타하는 것보다는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조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보수 대통합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내년 전당대회를 놓고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당 추진 공식화된 황교안 전 총리부터요.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의원 출마 그 전당대회죠.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 혼란한 상황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냥 이분 저분들 많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혼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상황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스럽다면서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김병준 위원장 이런 발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현역 국회의원인데 전당대회 내가 출마하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예. 근데 굳이 왜 저 두 사람만 콕 집어가지고 저러는지 이제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뭐 말은 그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거론되는 인물들도 그닥 이렇게 새로워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당사자들한테는 이렇게 반발을 사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에서 나오셨으니까 두 정당이 연대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세요? 어떠세요? 현재로서는 우선 명분이 없고요. 그리고 현실성도 없습니다. 통합 전대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봤을 땐요.
아유, 뭐 그렇죠. 뭐 통합 전대 저는 뭐 얘기는 현실성도 너무 떨어지고요.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죠. 누가 뭐 국민들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통합 전대를 한다. 예, 한국당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통합 전대를 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제 통합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그렇게 좀 해봐야지 뭐래도 승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정치적인 공세고 사실은 군불대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통합의 대상이다라고 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 특히 보수야당을 대표하는 정당이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특히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사실은 지금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사실상 당의 핵심적인 대선 주자까지 했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전 대표까지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바른미래당을 어느 정도 좀 균열을 시키겠다는 그런 저는 정치적 의도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부가 사실은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면서 뭔가 제1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그런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보수 정당의 대표는 역시 우리 아니냐.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현재 지지율이 지금 사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역시 지지율에서는 약 3배 내지 4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수 전체 흐름을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를 지겠다고 하는 좀 정치적인 저는 공세적인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영입 추진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탄핵 프라임이 좀 갇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세훈 전 시장은 뭐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보수의 붕괴 뭐 예전에 일을 했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 시발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면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은 다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주자들의 목소리가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사실 국민들에게 전혀 신선한 흐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존재감을 세우고 당내 주자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오세훈 전 시장 여러 인물들에 대한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역시 아무래도 탄핵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는 데다 지금까지 사실은 직접 정치를 해본 일이 없는 정치 신인입니다. 임명직의 법무장관이라든가 총리는 했지만 본인의 정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담보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실제 나왔을 때는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일주일 만에 접었던 것처럼 저는 상당한 어려움에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세훈 전 시장도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시도에서부터 굉장히 큰 실패를 했었고요. 또 선거에서도 좀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보수 진영의 리더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런 여러 리더들을 함께 경쟁하게 함으로써 당의 존재감도 과시하고 여러 정책에 또 경쟁도 만들어내면서 국민들에게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정당들에 앞서는 보수의 우리가 적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당은 사실 뭐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뭐 올드보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 측면에서는 사실 사람, 뭐 후배를 키우지 못한 이런 거 국민들이 많이 질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내놔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면은 나오는 인물들이 뭐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뭐 다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실 지금 통합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려면은 국민들이 강하게 원해야 되고요. 국민들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한쪽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쪽에서 어떤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겠나라고 했을 때 거기서의 명분은 한국당이 과연 이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을 인정하느냐.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하느냐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한 번도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옷만 갈아입는 어떤 이제 무늬만 바꾸는 식의 그런 그 혁신 코스프레 같은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당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정말 다 바꾸겠다. 당명도 바꾸고 다 기득권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제3지대로 나가가지고 크게 이렇게 한번 그 논의를 총의를 모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좀 뭐 이렇게 새롭게 봐주고요 좀 진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저희 바른미래당도 저희 바른미래당은 중도 개혁 세력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개혁 보수가 또 함께하면서 미래 진보가 또 함께하는 어떤 이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또 이렇게 한쪽 편에 치우쳐 있는 어떤 그런 그 진보 진영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예, 그 여권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얘기는 정말 갈 길이 먼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한국당 뭐 당명도 우리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김영태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 이제 정부 여당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데 지금 힘이 많이 분산돼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서울시 태양광 보조금이요. 친여 인사 업체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친여 협동조합 3곳이 중앙정부 지원금도 43%를 차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홍영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서울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해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녹색드림 협동조합 등 3곳입니다. 모두 민주당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임원을 맡아 운영합니다. 지난해 48개 업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중 3곳이 받은 보조금이 전체의 43%,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전체 107억 원 중 40%인 43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녹색드림과 해드림은 새 정부가 출범 후 지난해 받은 보조금이 1년 만에 각각 15배와 4.5배 급증했습니다. 야당은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이 과거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허인혜 이사장의 아파트 태양광 사업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허 이사장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우연한 기회가 보도에 알려지면서 많은 매출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야당은 지난 봄에도 한전이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에 개입하여 한전 측에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한전의 보고서에 밝혀졌습니다. 저는 검찰은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친여성향협동조합에 보조금 몰아주기 등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자, 전체 이 48곳 정도가 이 조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 조합에서 보조금의 40%가량이 지원을 받았다. 이런 비중 보조금 지원받는 경우 사실 일반적이진 않고 지금 뭐 약간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이유를 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려져서 이렇게 사업이 뭐 잘 됐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연치고는 조금 과한 우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몰아줬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태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의혹을 깨끗이 좀 씻어야 될 것 같고 감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정부가 1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이미 공언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겠다 했습니다. 뭐 서울시만 해도 260억 넘는 돈 중에서 절반이 저렇게 친여권 성향의
세 개 단체에 집중이 됐다라고 하는데 전국에 또 전원 단체가 100곳 정도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추정컨대 그야말로 거의 광맥을 만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뭘 만나요? 광맥이죠. 광맥 노다지. 이런 이제 단체들이 정부의 이런 어떤 사업 기조와 맞물려 가지고요. 대단히 조직적으로 저는 준비를 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업비들이 좀 뭔가 모르게 아름아름으로 가까운 어떤 친소 관계 속에서 좀 배분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나 싶고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단체들에 돌아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제 얘기는 좀 어쨌든 뭐 추정입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이렇게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나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허위 사장의 경우에는 반박을 했습니다. 뭐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얻은 것, 그리고 또 일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9%, 그러니까 서울시 쪽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좀 해야 되나요? 일단은 본인의 해명인 거고요. 일단은 정말 이런 몰아주기에 의해서 특히 뭐 특정한 인과관계라든가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몰아주기가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올 정도의 얘기가 된다면 최소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뭐 어느 비율, 어느 업체와의 뭐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게 단순히 친소 관계가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입찰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심사가 있고 그 과정에서 쉽게 개인적인 인연이 접하지 못하도록 일단 기본 절차는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 의원들께서 제기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그런 특혜냐를 제대로 밝혀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특혜를 통해서 누군가 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반대 급부를 받았다거나 또는 특혜의 과정이 다른 업체들에게 부당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심사의 과정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받고 잘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부분은 뭐 수긍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일단은 이 지원받은 비중이 좀 과도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꼼꼼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허인회 이사장도 좀 더 정확하고 당당하게 왜냐하면 우연한 게 지인을 통해서 됐다는 건 너무나 모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나 또 국회에서 납득할 수 있게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통해서 이걸 밝혀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을 줄이고 태양광 늘린다. 이건 뭐 정책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있지만 한전이나 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 정말 큰 흑자를 내다가 지금 조 단위가 넘는 적자로 전환하고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 그로 인해서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국민들의 불안이 있다는 것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